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진석 강사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해설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 63회 기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63회 기본 1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짰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하루가 담긴 가상 일과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시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와 관련한 그 당시의 모습을 찾아라 라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보니까 이거 신석기 시대 때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잠은 당연히 자야겠고 식사한 다음에 뭐 사냥도 하고요. 가락바퀴 실도 뽑고요. 사냥은요 구석기 시대 때 주로 행해졌지만 신석기 시대 때에도 당연히 행해집니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사냥의 비중은 이전에 비해선 줄었으나 농경과 그리고 신석시대 때 사냥도 있으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락바퀴라는 이런 단서가 나와 있기도 하죠. 신석기인들이 옷과 그물을 짜내기 위해서 활용했었던 도구이고요. 가락바퀴 이렇게 생겼었던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제 이를 축으로 돌려서 여기 구멍에 꽂아서 실을 채취하는 이런 도구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와 관련한 것을 보기 1, 2, 3, 4번에서 골라볼게요. 1번에 거친 무늬 거울을 닦는데요. 거울이래요. 거울이다라고 하면은 금속으로 만든 도구가 출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이런 청동 거울이 등장하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이후 철기 시대 때에는 바로 이제 잔무늬 거울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청동기 시대였었다. 2번에 비파형 동검을 제작한대요. 비파형 동검, 청동으로 만들었었던 이런 비파 모양의 무기를 일컫지요. 그래서 이 역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3번에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습니다. 토기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 때 토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밑면이 뾰족하고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 농경을 했으니까 요거를 조리하거나 담는 이런 그릇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신석기 때는요 바로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 요게 청동기로 넘어가면은 미송리식 토기 이런 걸로 바뀌게 되지요. 4번에 철제 농기구니까 철제, 철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신석기를 고르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예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나라래요. 그래요. 그 나라겠지. 단군의 탄생부터 왕검성이 함락될 때까지 요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청동기 문물을 기반으로 하여 이후 이제 철기시대까지 쭉 발전하고 번성했었던 국가입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은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정복당하고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고조선과 관련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볼게요. 1번에 법금 8조가 있었다. 8조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고조선에서는요 이런 거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8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3개가 되거든요. 8조법 요게 정답인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다면은 맞다 고조선의 8조법에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뭐냐, 살인죄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죽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하는 상해죄 규정이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요, 바로 이제 곡물로 배상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남의 재물을 손을 댔어요. 절도죄, 도둑질했다. 노비로 삼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내든지 50만 전이라는 벌금을 내든지 이런
고조선의 8조법이 자 지금 전해지고 있죠. 자 이번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책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은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런 제도였었는데 요거는 동예의 제도예요. 3번에 낙랑군과 외에 철을 수출했대. 철. 철이 많이 풍부했었던 그런 곳이겠지요. 자, 바로 여기는 삼한 중에서 변한 그리고 변한의 뒤를 이었었던 가야 일대. 자, 이런 지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고 수출했다. 그래서 이제 가야를 철의 국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4번 제가회의. 귀족회의인데요. 이 제가회의는요. 바로 고구려에서 존재했었던 정치 운영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고조선 골라라라고 한다면 8조법 1번 되겠고 내용도 한번 눈여겨보고 넘어가세요.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상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분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톡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리지와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망리지라는 엄청나게 높은 직책을 만들어서 자신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대망리지에 오르기 전에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셨대요. 천리장성 축조. 그래요? 왜 그랬어요?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서쪽 국경을 튼튼히 하고자 했었대. 최근에 신라 김춘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신라가 땅을 돌려주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거절하겠죠. 결국에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대망리지 직책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서 등장합니다. 천리장성 축조. 천리장성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거를 감독했었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쫙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싹 이러면서 이제 당과 싸우게 되는 이 인물 바로 연개소문. 자, 고구려의 연개소문 당의 침입을 받겠지요. 자, 당의 침입. 그래서 나왔었던 게 바로 뭐냐? 안시성 전투이지요. 안시성 전투 있을 때 당과의 안시성 전투 있을 때 이때 고구려의 집권자가 연개소문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인물들 볼게요. 1번의 김요신은요. 신라 장군이죠. 삼국통이라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그 인물. 자, 이번에 장보고는요. 신라가 통일한 지 한참 지난 이후입니다. 통일신라 뒷부분에 해당하는 요식인데요. 장보고는 청해진이라는 군사 기반을 지금의 완도에 만들고 동아시아 일대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었던 해상왕 장보고. 그 다음에 4번의 흑치상지는요, 바로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었던 인물 중에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인물들이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어요. 4번 문제를 볼게요.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일까요? 포항의 중성리에서 어떤 비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뭘까? 당시 관등체계 및 골품제의 정비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래요. 자, 이 국가와 관련한 이런 비석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비문을 보니까 골품제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대요. 자, 그러면 골품제 바로 신라의 신분제 얘기하는 거지요. 신라의 신분제로서 골품제는 이 귀족들, 왕족 귀족들 이런 신분들을 체계화해서 정리했었던 그런 제도인데 왕족은 골, 성골, 진골 그리고 일반 귀족들은 두품. 그래서 골과 두품.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신라 골품제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라와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죠. 1번에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자, 진대법은요, 고구려 고국천왕이라는 왕 때 을파소라는 사람이 건의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국가의 곡식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곡식을 이렇게 내어줬었던. 예. 자, 이런 백성들을, 농민들을 도와주는 제도, 진대법입니다. 고구려의 제도예요. 2번에 영고라는 제철 행사. 영고라는 제철 행사는요, 요거는 부여에서 확인되는 제천 행사의 이름이죠. 영고. 제천 행사는 뭐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국가의 주민들이 이제 단합하는, 자, 이런 모습의 행사인데, 부여의 제천 행사가 영고였었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삼하는 수린날과 계절제, 이런 것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자, 3번에 화백회의라고 불리는 합의기구가 있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를 의미하죠. 예, 신라의 귀족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신라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런 회의가 바로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였었습니다. 자, 삼국의 귀족회의 뭐가 있었는가?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앞서 문제에서도 봤었는데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암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화백회의. 자, 요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4번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들. 자, 부여씨, 왕족이 부여씨래요. 왕족이 부여씨인 국가는 바로 백제죠. 고구려는 고씨, 그리고 백제는 부여씨, 그리고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있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이들이 뭐야? 왕을 담당하는 이 왕족들의 성씨를 의미하죠. 그래서 4번은 백제구나. 신라를 고르는 거니까 화백회의, 그리고 골품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여기 제목에 사진전 하고 있대요. 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데 주변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먹는 건가 라고 하는데, 이거 알고 보면 오, 요거 배운 건데, 아, 이게 이거구나. 백제의 대외교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문화유산들은 백제와 관련한 문화유산이에요. 백제 금동대향로. 자, 백제 금동대향로는요, 백제 부여의 능산리, 이 절터에서 발견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땅에 깊게 묻어 있는 채로 발굴이 됐습니다. 엄청난 향로지요. 금속으로 만든 건데요. 자, 이 당시 백제의 금속 공예, 금속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이 솜씨를 볼 수 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향로 피우면 신비롭게 이런 각종 의식들을 행할 때 필요한 도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무령왕릉이래요. 무령왕릉,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지요. 이 무령왕릉은요, 공주지역,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요. 이 백제의 무령왕릉은 무덤으로서 중국 남조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렸구나. 벽돌 무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백제의 문화유산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백제와 관련한 거를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칠지도. 가지가 7개 쭉 달려있는, 자, 이런 칼이죠. 이 칠지도는요, 백제가 외에 전해줬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문화유산. 자, 백제 근초고왕 시기 때 일본에게 전해주면서 백제와 일본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했었던 이런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죠. 2번에 청자 상감 운항면 매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감청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상감청자, 청자인데 이렇게 지금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를 우리가 상감기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자에 여러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요거는 청자던 상감청자던
고려 시대 때 자기, 도자기 공예의 대표적인 모습.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요, 요거는 신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자, 천마총이라는 무덤, 호우총이라는 무덤, 신라의 대표적인 고분, 대표적인 고분들이에요. 경주 가시면은 쭉 대릉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쭉 있는 이런 큰 무덤들이 있는데, 자, 그 무덤들에서 각각 발견됐었던 이런 그림이고요, 이런 그릇입니다. 특히나 이 호우총, 청동그릇 여기에는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상징하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아, 고구려와 신라가 당시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자, 어찌됐건 여기서는 백제를 고르는 거니까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6번이죠. 자, 어떤 국가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대무예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대시네요. 무왕이래요. 대조영의 아들이래. 대조영. 이 나라를 건국했었던 인물인데요. 자, 그 다음 왕인가 봐. 장문휴에게 명령하여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기도 했었대요. 자, 이 국가는 바로 대조영이 건국했었던 발해, 그리고 이후에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발해 무왕이라는 왕 때 무력정벌 무왕, 무력정벌한다. 무력으로 이제 그 주변과 다툼을 벌이면서 영토를 늘려나가는 이런 시기 당나라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발해와 관련한 내용, 당시 무왕 시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에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었다. 마한은 삼한 중에 하나였었죠. 삼한 중에 마한의 작은 소국으로 출발하여 삼한 중에 이 마한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었던 국가는 다름 아닌 백제이지요. 이번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상수리 제도는요,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었었던 인질 제도예요. 상수리 제도, 기인 제도 이런 제도들이 둘 다 인질 제도로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그중에 상수리 제도는 신라의 제도고요. 반면에 기인 제도는 마찬가지로 인질 제도인데 고려 시대 때 제도입니다. 3번에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게 정답이지요. 자, 발해는요. 해동성국, 발해 선왕 때 최전성기를 맞게 되고 해동성국이다. 동쪽에 가장 융성한 국가다라는 칭호를 듣기도 했었어요. 4번에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덕과 준풍은 어느 시기냐? 고려 시기 때의 연호예요. 고려 광종이라는 왕 기억하시죠?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했었던 과거제를 시행하고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었던 그 광종. 광종 때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합니다. 발해는요. 발해도 연호를 사용하는데 인안, 대흥, 건흥 이런 연호들을 발해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3번에 있는 해동성국 발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셨어요. 어떤 기구일까요? 따당. 자, 신라의 중앙행정기구 14부 중에 하나래요. 신라와 관련한 어떤 조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명 전달한데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기구로서 자리를 잡을 건데요. 장관을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라가 통일할 즈음부터 이제 가장 강력한 기구로 자리를 잡는 이 기구 바로 집사부입니다. 신라의 집사부, 신라의 기구로서요. 집사부의 우두머리 직책 장관을 시중이다 또는 중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최고 권력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의정부는 요거는 조선시대 때 최고 권력기구이지요. 의정부와
6조 이런 게 있었어요. 정당성은 앞서 문제에서 봤었던 발해, 이 발해의 대표적인 정치 조직입니다. 정당성을 중심으로 발해는 정치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병마사는요, 고려시대 때 국방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구로서 나중에 이 도병마사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나요? 도평의사사 요렇게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회의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요 4번이었죠. 자, 여기서는 신라의 집사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국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예요. 각 국가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도 지금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촐락문서의 일부를 정리했대요. 민정문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를 각 국가에서 작성을 했대요. 왜 작성했나요? 조세수치 제도를 살펴본대요. 세금을 거두려고 어떤 고을의 지역의 경제 현황이 어떠한지 이런 걸 조사했구나. 그래요. 이 민정문서라는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이 돼요. 일본에 요 지금 문서가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당시의 문서가 당시 통일신라 지금의 청주 지역 서원경 일대라고도 하는데 요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지요. 뭐라고? 그래. 이 신라시대 때 당시의 경제 현황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걸 세금으로 내고 이런 걸 조사했구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파악하게 된 것이요. 대단한 문서지요. 바로 이게 뭐다? 촐락문서 또는 민정문서라고도 합니다. 어느 나라요? 신라요. 그래서 보니까 인구가 어느 지역에 인구가 이렇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그래 요것도 세금 거둘 때 참고하려고 했나 봐요. 국가가 세금 거둘 때 당시 백성들이 어떤 경제 현황,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농가 밭도 그렇고 지금 이런 나무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사람 내 숫자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신라와 관련한 문서, 요게 민정문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왜 만들었어요? 세금 걷는 근거 문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1번에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활구, 은병. 자, 요거는 고려시대의 화폐예요. 고려시대에 만들었었던 화폐로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고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다. 자, 고추와 담배래요. 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외래 작물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작물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언제야 그러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3번에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자, 공인, 관청의 물품을 조달한대요. 세금 제도를 바꿔서 공인이 활동하게 되죠. 어떤 세금 제도에서 나왔냐면요. 바로 대동법이라는 제도. 대동법은요. 국가가 특산물을 걷는 거를 이제 쌀이나 배나 동전 이런 걸로 걷고 원래 필요한 특산물은 공인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국가가 필요한 것을 사오도록 하는 거죠. 자, 이 공인이 활동한다라는 거는 대동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동법은 광해군이라는 왕 때 임진왜란 이후네요. 그때 처음 시행돼서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번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자, 이 동시전이라는 기구는 신라에 있었던 시장감독관청이에요. 요거는 이제 통일 이전 지증왕이라는 왕 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어쨌든 신라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사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각각 어느 나라에서 갔었는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시대를 구분하시고 나라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왕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분입니다. 이분 어떤 분일까요? 이 인물은요, 호가 고운이래요. 신라 말기에 활동했다. 시기가 나왔잖아요. 신라 말기에,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 말기야, 근데. 신라 말기가 어떤 시대였었죠? 신라의 마지막 부분, 저 뒷부분. 뭔가 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막 상황이 뒤숭숭하고, 이런 시대 아닌가요? 신라 말기는요, 왕족들의 왕위 쟁탈전,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바로 이런 세력들, 호족들이 활동하고 호족과 결탁하는 신라 골품제, 이 신분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있네요. 육두품. 호족과 육두품이 활동하면서 이제 후삼국이 막 나올랑말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의 빈공과에 합격했대요. 당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험제도, 바로 빈공과다라고 이야기하죠. 빈공과의 장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당시 당나라에 황소인안이라는 농민봉기가 있었는데, 예, 이를 격퇴하기 위한 격황소서 또는 토황소경문이다라고 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리기도 했었다. 그래요.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라는 건의문을 올리기도 했었죠. 자, 지금 다 얘기하는 사람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근데 큰 뜻을 펼치지는 못했죠. 왜요? 신분이 요거였죠. 뭡니까? 육두품이었었다. 신라 때 육두품들은요, 골품제에서 우리는 진고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 가서 이제 합격할래, 빈공과.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 인물이 최치원이었고요. 자, 이 최치원은요, 바로 이 두 가지 황소의 날을 격퇴하는 격황소설을 썼다. 그 다음에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이 최치원의 대표적인 저서로 알려진 거, 개원 필경, 이런 저서가 있어요. 나머지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1번에 강수. 강수는요, 외교 문서를 정말 잘 썼었던 신라의 인물. 2번에 설총은요, 원효의 아들이면서 이 설총은 신문왕에게 바로 이제 화왕계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김부식은 고려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신라 사람인데 3번의 김부식은요, 고려 시대 때 삼국사기를 편찬했었다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왕이 있고요, 신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 볼게요. 짐의 후사들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걱정돼요. 뭘 남겨요? 훈요 10조를 남기니 후세에 전하여 귀감으로 삼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훈요 10조를 남긴 왕을 골라라. 누굴까요? 유언의 형식으로 남겼었던, 그래서 이게 좀 나이 드신 얼굴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자, 바로 고려 창업군주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은요, 후대 왕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정리하여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었던, 후삼국을 통일했었던 고려의 그 초대 왕. 자, 태조 왕건에 해당하는 내용 골라주면 돼요. 1번에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집현전? 이건 조선시대 때 얘기인데요. 조선시대 세종 때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훈민정음 창제모 검수 이런 것도 했었다라고도 알려진 그 기관. 이번에 기인제도. 요거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비슷한 게 신라의 상수리제도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인질제도예요. 지방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머물도록 하는 인질제도로서 바로 이제 고려 태조 왕건 시기 때 했었던 제도입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태조 왕건은요, 지방 세력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인제도, 그리고
사심관이라는 직책 주고서 통제하도록 했었던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3번에 나선 정벌을 단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효종 때 청해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군대를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나선 정벌을 당시 단행하게 됐었습니다. 4번에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노비안건법 요거는 고려 초기 광종 시기 때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호족의 각종 기반들을 약화시켰었던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던 피해 군주 바로 광종. 자, 여기서는 태조왕건 골라주시면 2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들이 막 큰 사건 3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래요. 자, 가를 보니까요. 정중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모두 죽여라! 문신의 관을 쓴 자들을 모두 죽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무신이에요. 정중부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바로 무신정변, 고려의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지요. 자, 나에 보니까요.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옆에서 뭐라고 떠드나 한번 보자. 왕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로 가자. 이자겸이 일으켰었던 난이겠죠. 이자겸의 난이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묘청 있습니다. 자, 묘청이 뭐라고 하나 보자. 국고를 대위, 연호를 전결하겠다. 그러면서 난을 일으키겠네요. 자, 지금 이 사건들 가는 무신정변, 나는 이자겸의 난, 다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또는 묘청의 난 이런 사건들인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가운데로 뚝 잘라보자. 고려 앞부분 전기라고 해요. 고려 뒷부분 후기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기점이 뭐냐면요.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의 지배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호족들이 만든 고려였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고려시대 때 이 세력들이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된다. 바로 이자겸, 묘청 이 시기인데요. 바로 이때가 뭐냐?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차지했었던 시기, 고려 중기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문벌귀족이었거든. 그 다음에 문벌귀족, 개경파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너무 독점하니까 서경파들이 도읍을 옮겨서 이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해야겠다. 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죠. 지금 요 시기에 그래서 나가 첫 번째, 다가 두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벌귀족이 무너졌었던 게 무신정변 요거죠.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고려의 지배 세력은 어떻게 바뀌어요? 무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다가 무신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외 침략으로서 몽골이 침입한단 말이야. 결국에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 이제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들이 득세하는데 이 권문세족에 반발했었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 고려 말 때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지배 세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연도가 몇 년이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문벌귀족에서 무신에서 권문세족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진사대부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걸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나, 다, 가 이렇게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예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가의 지방 통치. 자, 여기서도 국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국가일까요? 공주 명학 소. 자, 소, 공주 명학 소 어디선가 들어봤을 텐데 망이 망소이. 일단 지방행정구역에 소가 있으면은 이 나라예요. 자, 이게 뭔데요? 향,
부곡 그리고 소 여기에 소 향부곡 소는요 지방 특수행정구역을 의미하는데 그중에 소는 고려시대에만 존재했었어요.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이 공주 명학 소를 중심 기점으로 이제 난을 일으켰구나. 정부가 이를 승격시켜주면서 무마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자, 요거 언제 나오냐면요. 나라는 고려이고요. 무신 집권 시기 정중부라는 초기 무신 집권자 때 그 사람이 집권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의 지방 통치는 어떤지 요거를 고르는 거죠. 자, 고려시대 때는요 전국을 이렇게 나누었었네요. 어떻게? 일반 행정으로서 5도 5개의 도로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행정 단위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계와 동계의 양계가 있었습니다. 5도와 양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5도에는 안찰사라는 장관이 파견되고 양계에는 병마사라는 이런 관리가 파견될 겁니다. 그래서 양계라는 군사행정 단위가 있고요. 이렇게 파견돼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게 조선시대 가면은 8도로 그냥 하나로 퉁쳐지는 거죠. 이런 군사행정 단위가 고려시대 때 존재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번에 22담로를 두었다라는 거는요. 백제 무령왕 시기 때 요 내용이 있어요.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해서 통제하고자 했었던 제도예요. 3번에 주요 지역에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오소경.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수도가 금성 경주인데 통일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찌그러져 있네. 수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의 기능을 분산하는 이런 소경들을 널리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런 거 만들 겁니다. 4번에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숫자가 되게 많죠. 62주. 뭐가 많죠. 영토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해입니다. 발해 선왕이라는 왕 때 이렇게 지방행정을 정비할 겁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떤가요? 조선은 8도로 정비해서 관찰사를 8도에 파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고려 고르는 문제였었죠. 다음 문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교육기관에 대해 말해볼까요? 고려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해보래요. 학생들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일단 1번에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두었어요.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을 만들고 정비하게 될 거예요. 고려의 최고 국립대학이에요. 고려의 국자감, 물론 고려 말때 가면은 이게 성균관으로 바뀌고 조선까지 이어질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보니까요. 경당에서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대요. 경당은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의 최고 국립대학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 태학, 소수임왕 때 태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당이라는 이런 교육기관도 요 기관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의 태학 경당 나라로 구분하시면 돼요. 3번에 문헌공도 등 사학 12도가 번성하였다. 자, 여러분 고려시대 때 유학교육이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국자감은요 대표적인 공교육기관이에요. 관학. 지방에는 향교 이런 거 두겠죠. 공교육기관. 뭐예요? 국공립학교. 근데 고려 중기쯤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학원들을 차리네요. 사교육기관을 만드네요. 누구냐? 최충. 최충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교육기관 사학을 만들게 되네요. 사학이 융성하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향교가 있었다. 그래요. 관학이 바로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사학이 융성하면서 이런 사교육도 크게 번성하자 당시 고려 정부 뭐 했을까요? 퀴즈. 당시 고려 정부는요,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관학 진흥책, 바로 전문 강자 7제, 그리고 장학재단 양현고,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죠. 자, 이게 고려시대 때 관학 진흥책이다 라고도 봤었던 내용들이에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이에요. 미축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도. 자, 보니까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던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의 간섭을 받는데요. 원 간섭기.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다. 어느 나라 때 이런 게 있었죠? 몽골 침입을 겪은 이후에 바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고려시대 후반부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후반부 때 지금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국가 조직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당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매를 잡기 위해서 야, 고려에 희귀템이 있다. 고려에 매를 잡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려인들아 이거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줘. 응방이라는 매를 징발하는 기구도 만들고요. 여자들도 막 잡아갑니다. 공녀라는 이름으로 여자들도 막 잡아가는 이런 수탈도 있었던 시기. 당시 원나라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정벌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일본 정벌은 태풍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 일본 정벌을 위한 기구는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로 남게 될 거예요. 정동행성, 동쪽의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었는데 내정 간섭 기구로 원 간섭기 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 간섭기다라고 하면요. 정치적으로 정동행성이라는 내정 간섭 기구, 그 다음에 각종 간섭, 수탈 이런 것들이 만연했었던 시기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고려 후반부다. 이 원 간섭기에 벗어나려고 나중에 고려 말 때 뭔가 잠깐 반짝했었던 군주가 나오게 되지요. 바로 고려 말 때 공민왕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1번의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고려 전기에 해당해요. 고려 앞부분이에요. 자, 이때는 뭐예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고려 전기 숙종 때 별무반을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편성하게 될 겁니다.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세조 수양대군 이때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위하여 운영했었던 기구 그 정치 제도예요. 김음돌의 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음돌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왕의 장인이죠. 신문왕. 신라 신문왕, 동의신라 시기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구나. 자, 그래서 14번에 원 간섭기 때는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이 원 간섭기 때는 왕의 칭호가 어때요? 무슨 왕,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이죠. 그래서 충자왕들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왕인데요? 보니까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철이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지 제거하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자, 기철은 당시에 대표적인 친원파 인물, 권문세족 인물이었었는데 이 왕이 기철들 친원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 일대를 공격해서 영토도 수복하게 되지요. 자, 바로 앞서 봤었던 원간섭기 때 정치가 문란하게 운영되고 요것을 끝장내고자 했었던 왕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민왕이지요.
자, 공민왕, 이 공민왕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친원파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반원 정책을 하는 거예요. 원나라를 털어내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반원 정책으로서 친원 세력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 지역 탈환하면서 영토도 늘리는 정책. 그 다음에 내정 간섭 기구였었던 정동행성 이런 것도 없애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들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기반을 흔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네요. 바로 신돈을 등용하여 백성들의 토지, 빼앗겼던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가 됐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전민변정도감 기구를 두고 이 정책을 취하게 됐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려의 개혁군주, 고려 말기 때죠. 공민왕이다. 일본에 사비로 천도했다. 요거는 백제죠. 백제인데 백제 성왕 때 기존의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었다. 이번에 북한산 순수비. 이 북한산 순수비는 4개가 있죠. 진흥왕이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웠었다. 자, 바로 신라 진흥왕 때 정복사업이에요. 3번에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는요. 통일한 이후 시기 뒷부분인데요. 이때 원성왕이라는 왕 때 독서 능력에 따라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독서 삼품, 상중하, 삼품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등용하고자 했었던 신라의 제도입니다. 답은 3번이죠. 16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가 어느 곳일까? 무엇일까 또?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의 문화유산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 특징이래요.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다른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요 3가지 건축물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주심포 양식은요. 이렇게 지금 지붕이 있으면요. 어떤 거지요? 이 본체를 떠받드는 기둥 같은 벽면에 있는 구조물, 여기에 받침대 같은 포가 하나씩만 있는 게 주심포 양식이고요. 배흘림 기둥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가운데가 불룩하게 되어 있는 것. 자, 그게 바로 뭐가 있냐?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이 각각 예산과 안동에 있는데 이거 말고 또한 유명한 게 바로 요 건축물이지요. 부석사 무량수전 건축물은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건축물이에요. 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조선시대 때 건축물입니다. 종묘는요, 조선시대 때 왕의 역대 신주들을 쭉 모셔두고 했었던 제사 지내는 사당 같은 곳이고요. 경복궁 근정전이다. 경복궁에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건축물 중에 하나죠. 조선의 궁궐이지요.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 건축물이에요. 조선 후기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인데 5층이나 되고 높게 규모가 큰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조선시대, 그리고 4번에 주심포 양식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3가지 눈으로 익숙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6번까지 살펴봤고요. 17번부터는 요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